자, 오늘도 노동 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그 10번째 챕터, 노동과 자본의 투입 유형별 임금과 이익. 노동을 어떻게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고, 자본을 어떻게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지역 안에서라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업종은 그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이 언제나 같다. 요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 여담이지만 제가 개발한 법칙도 하나 있거든요. 걱정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사람들 누구나 걱정의 양은 똑같다. 대신 그 걱정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제가 만든 명언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업종이든 그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은 언제나 같다. 어떤 업종이든 유리한 면이 있고 불리한 면이 있다. 만약에 어떤 업종이 특별히 유리하다면 노동과 자본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당연하죠. 누구든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야, 저기 취직하면 되게 편한 대신에 되게 돈도 많이 준대.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뭐 배워야 되는 게 많지도 않아. 그럼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럼 사람들이 넘쳐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사람들이 고만고만 계속 오는데 가격을 좀 내려보자. 그러면서 노동임금을 깎지는 잘 않아도 올리질 않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쪽의 노동임금은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세지 않게 돼요.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분야와 같아지더라. 그렇게 돼요.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에 수렴하듯이 그렇게 움직여요. 이것은 사회가 그런 자연적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충분히 자유롭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업종이 저 업종이 좋아 보여. 저 업종으로 갈래. 그러는데 만약에 국가 권력이 넌 안 돼. 너는 노예야. 너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못 가겠죠. 그런 식으로 국가는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업종은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특정한 유리함을 좇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유로울 경우에 한해서는 그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이 언제나 같다. 왜냐? 사람들은 유리한 것을 좇고 불리한 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위선자일 뿐이죠. 하지만 유럽 국가별로 노동임금과 자본이익이 매우 다른데, 국가별로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일단은 국가 간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죠. 노동이나 뭐 이런 자본이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그거를 배제하고라도 국가별로 다르더래요. 왜? 첫 번째,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 각 나라마다 주어진 상황이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업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다른 나라에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띡 짓는다고 반도체 업종이 화랑을 누리진 않아요. 왜? 대한민국은 반도체업이 영이 되기 위한 온갖 기반 시설이 거기에 그렇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맞춰져 온 거예요. 그것이 어떤 어떤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처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막 석탄이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런 나라는 석유를 굳이 떼서 뭐 열을 얻거나 발전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석탄을 떼서 발전을 해요. 왜? 편하니까, 싸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노동임금과 자본이익이 다를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국의 정책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업종은, 모든 업종은 그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이 언제나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 국가들은 그 자본이익이 매우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국가 정책의 또는 국가 억압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유리함이 이동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으로 상쇄되지 않고, 내지는 평탄화되지 않고 계속한 유리함을 누릴 수 있다. 또는 계속된 불리함을
뭐 신음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것에 대한 예로 국부로는 5가지를 꼽았는데, 첫째,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멸시받는 일일수록 소득이 높다. 뭐 당연하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일 없죠. 만약에 이렇지 않더라라고 하면 그 사회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멸시받는 일에 대한 예시로다가 그 국부론에서 좀 재밌는 거는 그 창녀들을 사고 파는 포주들을 예로 들었고, 이 사람들은 포주들은 소득이 높아요. 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되는 예로다가 철학자들이나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그 존경을 받는 대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멸시받는 일의 예로다가 그 연예인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노래 부르고 연극하고 하는 예능인들을. 그 연예인들을 창녀에 비유를 해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딴따라라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을 멸시하던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재밌는 것은 유럽 역시 18세기에는 거의 창녀에 비유할 만큼 천한 직업이었다. 뭐 그렇다고요. 또 국부론에서는 사람의 능력치를 태어나면서 가지는 능력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담 스미스는. 누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한 능력이 생겨지면서 그 특별한 일에 자주 노출되거나 자주 연습하게 되면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노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그 연습이 노래를 잘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 당시에 뭐 노래 부를 일이 많이 있었을래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다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아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환경 속에 놓여 있거나 많은 책을 읽었거나, 그러면 해서 지식은 어떤 축적됨으로 해가지고서는 점점 그 축적될수록 그 습득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거든요. 어떤 그런 영향일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게. 머리가 나쁘고 좋고도 역시 그런 영향일 수 있어요. 하여튼 아담 스미스는 태어나면서의 능력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둘째, 배우기 어렵고 비싼 일은 대체로 임금이 높다. 일단 학원비 들어가는 일은 일단 취직을 하면은 학원비를 들인 이유는 취직을 해서 좀 더 월급을 받으려고 학원비를 들이죠.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기 어렵고 배우는데 돈이 들어가는 일은 대체로 임금이 높다. 고급 기술을 갖추었거나 숙련된 근로자는 더 많은 생산을 할 것이라 여겨지기에 더 많은 임금을 주고서라도 고용하려 한다라고 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급 기술을 익히느라 시간과 돈을 썼지만 높아진 임금으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다고 하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요 초록색으로 첫째, 다섯째를 쳐놓은 이유는 요거는 자본에도 적용되는 예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멸시받는 일에 자본을 투입하면은 자본이익은 조금 더 거둘 수 있어요. 뭐 그 뜻이에요. 하지만 배우기 어렵고 비싼 일은 대체로 임금이 높지만 자본 투입 면에서는 그런 면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셋째, 꾸준하지 않은 일은 임금이 높다. 국부론에서 예를 든 것은 공장에서 일하면 1년 내내 일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가끔 일이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날씨가 나쁜 날은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먹어야 사는 것은 똑같으니 더 받지 않으면 그 업종에 종사할 수조차 없다. 자본이익에는 꾸준함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자에 따를 뿐 투자 대상에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꾸준하냐 아니냐는 자본 투입에 있어서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닌데 임금은 그 노동자들은 꾸준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일이 없을 적에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는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일에 종사조차를 안 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이 높다. 국부론의 예를 든 것은 금은보석을 세공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임금을 더 받는다. 왜? 훔쳐가서는 안 되니까. 또한 우리는 의사에게 건강을 맡기거나 변호사에게 재산과 명예를 맡길 때는 돈을 더 주고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신뢰할 수 있는가는 업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익과는 별 상관이 없다. 뭐 그럭저럭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섯째, 업종별 성공 확률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또 뭐 당연한 얘기예요. 기계공들은 대부분 성공하지만 전문직은 성공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 구두 만드는 것을 배우면 대체로 구두업자가 되는 반면 법을 배운다고 해서 다 변호사가 되지는 않는다. 20명 중 1명이 성공하는 업종이라면 그 1명이 나머지 19명의 목까지 챙기게 된다. 재밌는 논리죠?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변호사에 도전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까지 가져가기 때문이래요. 구두에 종사한 모두와 법에 종사한 모두가 받는 임금의 평균을 비교하면 법 쪽이 작다. 법에 종사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모두를 합치고 변호사 법 쪽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급여를 다 합쳐서 그거를 종사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목까지 전부 기간으로 나누면 더 적더라. 이거 그럴싸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체로 전문직들이 덜 보상받고 있다. 복권이랑 비슷하다. 그럼에도 그런 업종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그런 직업이 주는 거대한 명성과 자신의 능력과 운에 대한 유별난 자신감 때문이다. 이거 뭐 재밌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어떤 직업에서 특출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재능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이 그 능력치보다 큰 보상을 가져가게 한다. 과학자나 법관들이 가져가는 보수의 일부분은 그런 재능에 대한 것이며 시인이나 철학자의 보수는 거의 전부가 그런 것이다. 시인이나 철학자는 어떤 대중의 사랑이나 존경심이 그들의 생산물보다 더해서 보상을 가져가게 한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자만심은 몹시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만심을 갖고 있다. 뭐 맞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딸 기회는 과대평가하고 잃을 기회는 과소평가한다. 복권에 달려드는 이유예요. 주식에 달려드는 이유고. 복권이 어디에서나 번성하는 이유고 보험은 최소한으로 들거나 무시되는 이유다. 이런 경향을 직업을 선택하는 즈음이 나이대에 제일 강해서 군인, 뱃사람, 전문 직종에 잘 뛰어들게 하는 이유가 된다. 지금 공무원 시험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부 몰려 있죠. 공무원이 특별히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에요. 공무원이 특별히 유리함이 지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노동 보수를 주는 것을 방해하는 법과 제도가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죠. 사람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깎진 않아요. 임금을 깎거나 대우를 깎지는 않아요. 더 점점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한 생산력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상이죠. 근데 그런 것을 눈치채거나 어떤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원래도 정치인들은 굉장히 악하고 무식할 뿐인데 이런 고차원의 어떤 그 해안을 갖고 있거나 통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진짜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날 것인지 여하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지속되고 있죠. 경쟁률이 뭐 10대 1이래나 20대 1이래나 여하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공부한 게 헛수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어요. 업종별 자본이익률도 회수 가능성과 함께 달라진다. 성공 확률, 업종도 성공 확률이 높은 업종이 있고 성공 확률이 낮은 업종이 있죠. 국내 유통이 해외 무역에 비해 확실하고, 그렇죠. 국내에서 일을 하면은 뭔가 눈에 보이고 잘 알고 그러니까 확실해요. 대신 이익은 작아지겠죠. 같은 해외 무역이라도 대미 무역이 대자마이카 무역보다 확실하며 가장 불확실한 것은 밀수다. 밀수가 가장 높은 이익률을 갖지만 때때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만큼은 안 돼서 다른 업종보다 잘 파산한다. 그럼에도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밀수업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업종에도 관여하는 사항은 어려운 일, 더러운 일이 소득이 높다.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클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인데 그 업종에 관해서는 그런 것인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는 수없이 많은 장치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그 다음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은 이익이 좋지 않을까 혹은
그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고난이도의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집단 내지는 뭐 과학자들, 박사, 석박사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것도 현대사회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사회가 인력의 이동을,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배우기 어렵고 비싼 업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자본이 투입돼서 그냥 사면 되니까, 장치산업이라면 뭐 사면 되니까, 사면 되고, 그 어려운 인재라면은 스카우트 해가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탄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핵심 인력들의 이동을 어떤 국가 기밀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핵심 인력의 경쟁 업체에 입사를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법제화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인력의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상대적으로 그 노동자가 고액 임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뿐이죠. 가령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이동은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삼성전자는 우수한 엔지니어에게 마구마구 고액 임금을 줘야 돼요. 우수한 인력에게. 노동자의 임금의 상한은 없어야 돼요. 하한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일수록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은 부와 명성을 거느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종으로 사람들이 쏠리면서 많은 보다 생산적인 일에 그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막는다고요. 이 이동을 막아요. 왜냐하면 뭔가 뭐 이건 명분이야 뭐 만들면 되죠. 그러므로 해서 그 삼성전자의 우수한 인재가 하이닉스로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 되어 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 대신이다 어쩌다 이러면서 의식의 억압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유로운 이동이 방해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어떤 가령 이제 신생업체가 반도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계는 사오면 되니까 사오면 놓으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못 데려옴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유리함을 누리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국의 정책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노동임금과 자본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첫째,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어떤 업종의 종사자를 소수로 제한하여 경쟁을 막고 업종 간 유불리를 불공평하게 만들고는 한다. 어떤 독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 구체적인 얘기를 그 수없이 많은 명언들이 여기에 뭐 담겨 있길래 제가 이렇게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썼는데, 협동조합의 독점권은 법으로 도제의 수를 제한한다든가 도제수업의 연수를 조정하여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어떤 옛날에는 그런 길드라든가 뭐 협동조합의 형태로다가 그가 국가 제도로서 인정을 받았었고, 협동조합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용인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부론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남들과 구분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재산을 형성하기에 직업은 가장 신성하고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명언이 엄청 터져요. 여기서 국부론은 명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업은 가장 신성하고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뭐 절절히 저는 동감합니다. 직업은 가장 신성합니다. 노동은 가장 신성합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 대물림되는 것이라고는 그의 손이 가진 힘과 재주뿐이다. 그런데 이웃에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거늘 그의 힘과 재주가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신성함에 대한 명백한 폭거다. 사람들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선택의 자유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는데 그것이 법제도로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법제도로 방해하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동을 방해하려면 돈을 안겨줘라. 못 가게.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라. 못 가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포갑이다. 이것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의 자유를 갉아먹는 것이다. 어떤 노동자가 적합한지 여부는 그 이해 당사자인 고용주의 재량에 맡길 일이다. 또 명언 터집니다.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고 주제는 없는 것이다. 이 오로지
사악하고 무식한 정치인들이 모든 사회 제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답답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은 무식해요. 굉장히 무식해요. 그리고 악하게까지 해요. 근데 늘 만사 개입을 하고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노동자가 어떤 사업장에 필요한지를 지들이 계속 논해요. 왜?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고용주 돈으로다가 지들이 선심을 베풀고 그래요. 굉장히 재수없죠. 정치인들은 무척 경멸합니다. 아담 스미스도 엄청 경멸했던 것 같아요. 국부론에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공무원은, 관료는, 정치인은 그 해당 종사자들에 비해서 그 분야에 무지할 수밖에 없고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부패하기까지 해서 절대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장기간의 도제 수업은 젊은이의 근면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일한 만큼 보답을 받는 직원은 부지런한 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도제공들은 게으르다. 단순 노동의 달콤함은 급여뿐이다. 이건 사장님들도 새겨 들어야 돼요. 급여 안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일 잘하게 하는 방법은 급여를 잘 주는 거예요. 많은 급여를 주는 거예요. 단순 노동의 달콤함은 급여뿐이다. 그 맛을 일찍 볼수록 노동의 즐거움을 알 것이고 근면한 습관을 갖게 된다. 직업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 달콤함은 반대급부로 가져가는 것은 그 달콤함으로 가져가는 것은 보상뿐이다. 보수뿐이다. 급여뿐이다. 그 맛을 일찍 볼수록 노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근면하고 성실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로도 무척 이로운 것이다. 노동해야 된다. 수년 동안 주인에게 일을 배우면서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는 도제라는 제도는 옛날에는 없었다. 도제 제도가 없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급여 지출과 더 많은 종사자로 인한 이익 하락이라는 손해만 생기고 직원 입장에서는 무보수 기간이 사라지는 이익과 기대이익 하락이라는 손해가 공존하며 나머지 공공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익만이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도제 제도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유럽의 어떤 정책들이 종사자의 수를 제한해서 유불리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예로 두 번째 예는 도시는 주로 시골에서 식료품과 원재료들을 사오고 시골은 도시로부터 가공품들을 사오는데 이게 도시와 시골의 존재 공존의 이유예요. 도제 제도로 인해 높아진 가격은 시골 쪽에 손해를 야기한다. 협동조합의 독점이 시장의 공급량을 부족하게 하여 특별한 이익을 갖듯이 수입 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도 같은 이유로 시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원래는 도시에 축적된 자본이 도시의 자본이익률을 계속해서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시골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골로 흘러들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시골로 슬며시 흘러들어서 시골의 임금을 올리면서 국가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되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각종 규제는 이 속도를 늦춘다. 도농 간의 차이는 반드시 있는데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은 규제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자본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업종의 사람끼리 만나고 담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권장해서는 안 된다. 사업가들끼리 만나면 나쁜 일을 꾸민다라는 말을 해요. 업종별로 이름과 거주지를 등기하는 제도는 그들끼리 만남과 연합을 수월하게 한다. 어떤 특정 사업자들은 그 국가의 어떤 기록부에 기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명단을 만들어서 그 담합을 도모하는데 수월함을 주게 하기도 해요. 현대법은 대체로 이제 담합을 금지시키지만 이 당시엔 아직 그런 게 있기 전이니까 그걸 이제 삐딱하게 본 거죠. 나빠요. 담합으로 인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자기네 업종의 보호장치를 만들고 담합을 해서 특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긴 해요. 업종별로 상조협회를 만들어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제도 역시 그들의 연합을 권장한다. 업종별 조합이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개별 회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협동조합, 어떤 업종별 모임이 그 업종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 직업인들을 다 잡아주는 존재는 조합이 아니고 그들의 고객이다. 명언이 펑펑 터집니다. 그들의 고객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있음을 인지를 하고
고객을 감사하고 고객을 위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고객으로부터 합당한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라고 모든 직업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참 아름다울 거예요. 자, 그 다음, 각국의 정책이 어떤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는 그 두 번째 예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어떤 업종의 경쟁을 늘려 업종 간 유불리를 불공평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예로다가 어떤 직업에 적당한 수의 젊은이들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적 사적인 장학금 같은 후원 제도를 설립해서 자연스러운 상태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 직업으로 끌어당기면 종사자 간의 경쟁이 강화되어 임금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어쩜 그리 IMF 직후에 IT 종사자들을 임의로다가 강제로 많은 수를 배출해낸 때와 정확하게 떨어지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300년, 250년 전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죠. 98년, 99년 이때 국비로다가 어떤 IT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저도 그때 강사로다가 어디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진 실력이라는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실력이었음에도 학원 채용이 됐어요. 뭐 대단한 면접을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학원에 그냥 면접 보러 갔는데 그냥 가리키래요. 대충 돌아가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여하간 학생들을 등록시키기만 하면 나라로부터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대충 학원 모양새만 갖추고, 학원 강사, 제대로 실력 있는 강사도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을 강사로다가 대충 모양새만 갖춰놓고서는, 영업조직만 몇십 명을 갖춰놓고서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서는 등록 서류에다가 등록만 시켜요. 이 사람들이 출석도 안 해요. 그냥 등록만 시켜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IT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 IT 업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사함으로 해가지고 진짜 전산학과 나온 똑똑한, 진짜로 IT 업계 내에서 큰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될 국가의 어떤 기관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보수에 한 10년을 시달리게 돼요. IT 버블 광풍이 지난 2010년대에 접어들면은 대한민국 IT 산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체기에 들고, 그 당시에 그 전산직은, 그 프로그래머는 3D 업종이다 이런 얘기도 유행을 했었고, 그냥 노가다다, 단순 노동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었죠.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여 업종 간 유불리를 불공평하게 만들기도 한다. 반복되는 얘기죠. 도제제도는 노동의 이동을 방해하고 협동조합은 같은 업종 내의 이동도 방해한다.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공장은 번성하고 어떤 공장은 쇠락하는데, 이때 한쪽의 노동자는 후한 임금을 받고 다른 한쪽의 노동자는 박한 임금을 받는다. 이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면, 고용이 자유로우면, 고용은 무조건 자유로워야 돼요. 고용은 무조건 자유로워야 돼요. 노동자는 낮은 임금이나 실업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고, 고용주는 양질의 훈련된 노동자를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이거를 못하게 해요. 왜? 정치인은 무식하고 악랄하니까. 옛날에는 법과 윤리로 임금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다. 18세기 얘기예요. 누군가 말하기에 400년간 겪어보건대 이제 되지도 않을 규제들을 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경쟁심도 근면도 창의성도 없게 된다. 250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때도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 똑똑했네요. 근데 250년이 흘러도 이때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들이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빵값을 정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어차피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곳이 빵값은 더 싸더라. 첨언인데 말이 약간 어려운데, 노동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의 업종 간 차이에 대한 비율은 사회의 진보 정치의 퇴보나 사회의 빈부로부터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업종마다 상황의 영향을 받고 각국의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